어린 나이 모진 냉대 속에 피멍이 사그라드는 날이 없고 차디찬 겨울 냉기 속에 간신히 잠든 사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어미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여인. 어미에게 버림받았다며 사무치는 한 속에서도 반드시 당당히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데 10년 후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 되어 나타난 그녀. 하늘의 선녀가 짠 듯 인간의 세상이 것이 아닌 듯한 고귀한 비단 옷을 입고 거지가 된 어머니 앞에 서서 핏빛 도끼를 쏟아내는데 잘 보세요. 당신이 죽이려던 년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평안함과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유화보살이라 불리는 무당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동딸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이름 모를 사내와 하룻밤 정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비가 없다고 애미가 무당이라고 천시를 받지 않게 알뜰히 살폈습니다. 오기는 유화에 넘치는 사랑이 늘 꿈속을 거닐 듯 행복했습니다. 밤마다 따스한 어머니 품에 안겨 잡고 맛있는 냄새라도 풍길새면 어머니가 입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살을 애는 모진 한파마저 그런 옷저고리를 감싸 건네는 어머니의 손길에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7살이 되던 봄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처질러 자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어머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말에 오기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늘 따스함이 넘치던 유화의 두 눈엔 한겨울 냉기처럼 차갑고 온몸을 찔러대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유화의 모습에 오기는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는 양손을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당장 나가서 마당을 쓸고 이불도 빨아오거라. 연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제 할 말만 쏟아내는 유화. 오기는 작은 팔로 제 몸집보다 큰 이불을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마당 청소를 끝내고 끼니조차 먹지 못한 채 겨울 이불을 끌어안고 꽁꽁 얼어버린 냇가에 도착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들고 와 얼음을 깼고 퐁퐁 솟는 얼음물에 빨래를 하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와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빨갛게 언 손을 녹일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자 반기는 건 유화의 냉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오는 게냐? 어미니께서 시키신 빨래를 하느라 어디 어미 말에 토를 다느냐? 당상 가서 저녁을 차려오너라. 어린 오기는 서슬퍼런 유화의 눈빛에 잔뜩 움츠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냉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첫 끼를 먹으려 차려온 오기의 그릇에 유화는 수저를 푹 찔러 넣어 절반을 제 밥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오늘 내년이 한 개 무어 있다고 이리 먹느냐. 일한 만큼만 먹거라. 서글픔이 차올라 왈칵 쏟아지려 하자
오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내라고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부자리를 펴려는데 유화가 펼쳐놓은 오기의 이부자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잠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서? 저기 있지 않느냐? 너에게 어울리는 곳이. 유화가 가리키는 손끝에는 허름한 창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굿거리 물건이나 재를 지낼 때 쓰는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이 모진 겨울밤을 지내기엔 환기를 위해 만들어둔 환기창으로 매서운 바람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불을 감싸들고 창고로 옮겼습니다. 끝내 참아내지 못한 눈물이 감싸안은 이불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 같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는 걸. 창고 한편에 간신히 몸을 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덜컥 문이 열리며 유화가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풀려 자신을 불러주러 왔을까 싶었지만 유화의 눈빛은 창고 틈새로 드는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유화는 손에 들고 온 작대기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주의 메달. 앞으로 너의 모든 잘못은 이 매로 다스릴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화는 오기의 등짝과 팔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오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고통에 몸부림치며 양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화의 매질은 심해졌고 오기의 몸엔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일거리는 늘어나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단죄의매가 뒤따랐습니다. 오기의 몸에 피멍이 사그라드는 날이 없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머니가 저리 역정을 내시게 되었을까?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오기는 그것만 알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전의 따스했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 어느덧 오기는 17살이 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고된 일과 단죄의 매 교차 속에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창고 한켠 이부자리에 몸을 뉘이자 지친 몸위로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기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턱하니 막혀버린 숨에 깬 오기는 이내 누군가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있음을 알았습니다. 창살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어둠 속 존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유화. 광기로 가득한 눈빛으로 깨어난 오기의 눈을 직시하며 죽어라. 죽어라를 연신 내뱉었습니다. 억센 어머니 팔에 눌린 베갯잎에 터지지 못한 숨이 가슴을 옥죄이며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어둠의 늪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숨을 옥죄며 내려보는 광기 어린 유화 눈에 비친 자신은 더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쳐 간신히 어머니의 소나귀를 벗어나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험하디 험한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의 순수한 본능이고 몸서리치게 떨려오는 두려움의 반발이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며 내달리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숨이 노도와 같이 폐부를 뚫고 나왔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올라오는 냉기가 가슴으로 스며들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견디어 버텨도 예전 꿈 같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작에 버려진 삶을 미련하게 붙잡아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천륜을 버린 그 마음에 반드시 후회가 사무쳐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그 잘난 신기로 지켜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오기는 어른 땅 흙을 움켜쥐며 한자 한자 악에 바친 다짐을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나를 센 오기는 옆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그저 입고 있는 허름한 옷 한 벌. 당장 허기짐에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무작정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에 한참을 머뭇거리다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구걸도 못하고 일감도 얻지 못한 채 돌아다니던 오기가 한 비단상 앞을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에휴, 이래서야 어디 오늘도 입에 풀칠하긴 글렀구먼. 비단상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의 탄식에 오기의 시선이 절로 가판 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 어르신, 어이쿠 어서 오시오. 내 값을 잘 쳐줄 터이니 하나 골라보시오. 이쪽이 최근에 들어온 상품이라오. 주인은 드디어 손님이 온 듯하다 여겼는지 가격까지 곁들여 한참을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비단 팔 생각에 한참을 떠들던 주인은 나즈키 부르는 오기 목소리에 그제야 시선을 오기에게 주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여인은 어딜 봐도 손님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헷갈리게 왜 부른 것이오? 제가 이 비단을 대신 팔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 비단 한 필이 12냥이라 하셨지요? 제가 12냥의 어르신께 쥐어드리고 남는 몫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기의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주인은 어차피 공치고 들어갈 장사였으니 어디 해보라며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무당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지내온 오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기대어 사는지를 읽어내는 눈을 자연스레 가졌습니다. 과부는 외로움에 떨었고 양반은 체면에 목숨을 걸었으며 어미는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오기는 비단이 진열된 가판을 앞에 두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곧 하인을 거느리고 귀한 책을 들고 지나가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의 과거 급제를 빌며 서점을 드나드는 양반과 마님임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마님, 이 비단 좀 보셔요. 이 고운 도홍색은 앞날의 성취를 부르는 복을 담고 있습니다. 정진하는 이에게 이 빛깔로 옷을 지어 입히면 그 뜻이 만리에 뻗어나가지요. 청량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마님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오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산딸기 같은 붉은색은 길조를 뜻하고 이 부드러운 결과 어우러져 평온을 담아내지요. 여기에 은은한 살구색 비단을 곁들이면 비로소 뜻한 바가 꺾이지 않고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의 급제를 소망하던 마님은 가격 흥정 한 번 없이 오기가 짚어준 비단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주인은 텅 빈 갑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기는 약속한 돈을 건네고 남은 몫을 챙겼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게요? 여기 비단값입니다. 아까 저에게 팔려고 알려주신 값으로 계산한 것이니 확인해 보시지요. 주머니를 받아든 주인은 손에 느껴지는 묵직함에 셈을 했습니다. 한치도 틀림없이 맞구려. 자 받으시오. 이건 품삯이요. 주인은 주머니에서 단량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몫은 챙겼사오니 이 품삯은 넣어두셔요. 인사하며 돌아서는 오기를 주인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적어서 그러오. 내 2냥 더 얹어줌세. 혹시 내일도 나와줄 수 있겠소?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제 저도 제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기는 그렇게 번 미천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붓은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촉감이 안정되게 전달되어 마음이 굳건하게 서며 서체에 힘이 실리지요. 이 비녀의 곡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유하게 녹여내어 오롯이 당신의 아름다움에만 머물게 할 것입니다. 오기는 장사가 그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슴에 진심 어린 말을 던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당집에서 체득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건 그저 기륭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내를 위로받고 싶어서라는 걸 오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화가 신기로 미래를 보았다면 오기는 가슴으로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오기는 행상을 벗어나 번듯한 점포를 얻었고 비단과 약재, 도자기까지 다루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인 혼자 감당해야 할 세상의 풍파는 매서웠습니다. 추잡한 추파와 멸시가 오기를 괴롭힐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던 유화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견뎌냈습니다. 찬 바람과 더운 바람이 몇 차례 불어대더니 어느새 오기는 스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2곳의 점포를 운영하며 수와 몇 명을 거느리는 작은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허기진 가슴을 더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대상단이 이 고을에서 대량의 인삼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약 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면 오기의 상단은 단번에 커질 수 있었습니다. 오기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인삼 재배 농가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를 믿고 물건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좋은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오기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끝에 오기는 농가들을 설득해 인삼 물량을 독점했습니다. 이제 거래만 성사시키면 상단은 날개를 달 상황이었습니다.
오기는 한양 상단의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김진사댁 도령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추잡한 소문을 달고 사는 망난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답지 않게 기생집을 들락거리는 모습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요? 소문으로만 듣던 옥행수 아니오? 김도령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차가운 구렁이가 지나가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 오기의 온몸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한양 상단 책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오기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도령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 급할 것 없소. 내가 바로 한양 상단과의 거래를 주선할 사람이요. 오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양 상단 책임자가 내 친구의 사촌 매형이요. 내 말 한마디면 거래가 성사될 수도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이요. 김도령이 오기에게 바짝 다가서자 진한 술래가 진동했습니다. 내 듣자 하니 옥행수가 이번 거래 때문에 많이 애썼다고 들었소. 헌데 어쩌오? 책임자가 나를 이리 신뢰해 의지해 이렇게 찾아대니 말이요. 오늘 거래가 다 내 손 안에 있단 이 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나와 김밤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물 가득 찬 요강의 찌꺼기 같은 본색이 여지없이 흘러나와 온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감내해야 할 독배인가. 오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뛰어다닌 노력이 자신을 믿고 물건을 맡긴 농가들의 신뢰가 이 한 번의 거래로 상단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이 더러운 제안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한치의 동요로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먹이를 찾아 탐색하듯 바라보는 김도령의 눈을 오롯이 마주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단순히 상단을 키우는 게 아닌 죽음에서 돌아와 목표했던 바를 향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정녕 그것이면 되는 겁니까?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리 못난 사내는 아니요. 대신 거래가 성사된 뒤입니다. 내 옥행수의 뜻을 헤아려 그 친구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말해야겠어. 김도령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약속된 방으로 들어갔다. 그저 김도령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상단 책임자는 오기가 말한 조건에 흔쾌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자네 먼저 들어가시게. 나는 여기 옥행수와 남은 이야기 마저 하고 갈 터이니. 그리곤 오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내 적이 따로 술상을 봐놓으라 지시했으니 그리 오시오. 이제 옥행수가 약속을 이행할 차례이니 말이오. 김도령은 오기의 귓가에 뱀의 혀같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기는 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김도령이 남기고 간 술병을 들어 입안에 들이부었습니다. 이미 낳은 어미에게 버려진 삶인데 그까짓 게 뭐라고. 오기가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방을 나섰습니다. 술기운에 멀리 가지 못한 김도령이 오기를 보며 희죽 웃으며 말한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도련님이 갑자기 목을 감싸 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이어 얼굴이 시빨개지며 눈이 뒤집히더니 입에서 거품을 쏟아냈습니다. 도련님.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김 도련님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강한 경련을 반복하더니 이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객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오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협박하던 사람이 눈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쉬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시신을 살폈습니다. 독살입니다. 급성 독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독이라니? 도련님이 무얼 드신 겁니까? 김 도련님의 하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이었습니다. 이 술잔, 도련님께서 방금 드시던 것입니다. 의원이 술잔 조각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에 독이 탔습니다. 아주 독한 독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객주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오기도 따라 나갔습니다. 객주 뒤편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한 사내가 2층 처마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누가 저기서 뛰어내렸소. 뭐라고? 저 높이에서? 분명히 봤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저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저기가 얼마나 높은데. 사람이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박살났을 거요. 아니, 다리뿐이겠소? 온몸이 성하지 못했을 게 분명하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없지 않소? 피 한 방울 없는데. 귀신을 본 게 아니겠소? 아니요, 분명히 사람이었소.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다가 흩어졌습니다. 오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겨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운 거라 여겼습니다. 비록 어미로 버림받은 하찮은 목숨. 끝내 포기하지 않고 생을 이어가는 애달픔에 하늘이 도왔다고 믿었습니다. 김 도련님의 죽음으로 소란스러웠지만 다행히 오기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술은 김 도령이 방을 나서면서 누군가에게 받아든 술이라는 진술의 걱정과 달리 엮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김 도령이 죽음으로 혹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기의 상단은 단번에 커졌고 자본도 커지며 한양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오기의 상단은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의 지점을 둘 만큼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크면 바람이 매서운 법입니다. 토박이 세력인 박상단이 노골적으로 오기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단은 대대로 이 고을에서 장사를 해온 토박이 상단이었고 권력자들과의 연줄도 두터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방해였습니다. 오기 상단이 계약하려던 물건을 박 상단이 더 높은 값에 먼저 사들이거나
거래하려던 고객에게 박 상단이 헐값에 물건을 팔아 빼앗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옥이 상단의 물건을 실은 수레가 산길에서 전복되는 일이 일어났고 바퀴를 고정하는 핀이 누군가에 의해 빠져 있었던 것 밝혀졌습니다. 옥이 상단의 창고에서 쥐약이 발견되어 보관 중이던 곡식이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더는 참지 않고 옥이는 박 상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 상단주님, 우리 함께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넓은 시장에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 상단주는 얼마 되지 않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상단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마시오. 당장 상단 문을 닫고 시집이나 가시오. 그게 계집의 본분이오. 상단주님, 애초에 내 상단이 이 고을에서 제일 큰 상단이었소. 당신 상단 같은 건 필요 없소. 이 충고를 마지막으로 새겨 들으시오. 한 달 안에 상단 문을 닫지 않으면 당신은 이 고을에서 장사를 못하게 될 거요.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상단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박 상단이 뒤에서 협박하고 회유한 것입니다. 옥이 상단의 물건을 대던 공급처들도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큰 물자가 있었습니다. 옥이 상단이 대량의 비단을 미리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그 비단을 여러 고을에 팔기로 계약도 맺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 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옥이 상단은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자를 실은 행상이 사라졌습니다. 박 상단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수하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산적이 나타나 물자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쫓아갔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상단은 끝입니다. 예약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다른 거래에 썼고 배상금을 물면 상단은 파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우리 행상이 증발했다는 소문이 저잣거리에 파다합니다. 행수님, 이번 거래는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 번도 더 확인했던 안전한 상행길에 갑자기 산적이라니. 오기는 박 상단을 향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지만 당장 물증도 없이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5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무너져. 그 여자 앞에 서기도 전에 쓰러지지 않을 거야. 오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상단은 비톡촉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깊은 밤 고을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외침에 오기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박 상단입니다. 박 상단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오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상단의 여러 채의 큰 창고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모두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하나의 창고에만, 그리고 창고 안에는 옥이 상단의 비단이 있었습니다. 불을 끄던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 어디요? 불 속에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일제히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디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저 불길 속에 어찌 사람이 있단 말이오. 아까 분명 봤소이다. 설령 저 안에 사람이 있다 해도 이미 한줌재가 되었을 것이오. 불은 밤새 타올랐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다음 날 박 상단은 망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이 모두 타버렸고 그 중에는 다른 상단에서 맡긴 물건도 많았습니다. 박 상단은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반면 오기는 기적처럼 되찾은 비단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기는 푸르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 미천한 소녀를 어여삐 여겨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상단이 망하며 흩어진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오기에게 밀려왔습니다. 오기의 상단은 이제 고을을 넘어 한반도 남쪽을 호령하는 독보적인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오기의 상단은 이제 팔도 강산의 이름이 자자한 거대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혼담을 들고 왔으나 오기는 그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상단을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제게 혼인은 사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문제였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던 그는 고을 상단들을 쥐어짜고 마음에 드는 여인은 첩으로 삼는 악인이었습니다. 그 사또의 눈에 오기가 들어왔습니다. 오기 상단이 크다지. 그런데 관가에는 한 푼도 바치지 않았구먼. 괘씸한지고. 사또는 오기를 관하로 불러들여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기, 내 그대가 참으로 마음에 든다. 내 첩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상단을 든든히 보호해 주겠노라. 오기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과분한 제안이오나 저는 상단 일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제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좋다. 어디 후회하지 마라. 며칠 후 관가 관리들이 오기 상단에 들이닥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밀무역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이었지요. 사또는 미리 창고 구석에 몰래 숨겨둔 물건들을 들이대며 오기를 압박했습니다. 여기 있다. 밀수품이다. 오기는 밀무역죄로 곤장 50대를 치고 상단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오기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절망했습니다.
15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모든 것이 탐관오리의 탐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곱이 넘어 또 한 곱이. 어머니 손에 죽어갈 때도 살아남은 질긴 목숨이다. 고작 이런 일에 무너질 성시푸냐. 당신 앞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 오기가 가슴 깊게 다짐을 새기던 그날 밤. 감옥 밖에서 자지러지는 비명과 함께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 미쳤다. 오기가 창살 사이로 내다보니 사또가 허공을 향해 말을 주고받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누구냐?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냐? 사또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발광했습니다.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가 흐른다. 내 팔에서 피가 흐르잖아. 팔이 없어. 저리 가란 말이야. 그는 제 팔을 부여잡고 내 팔이 잘렸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며 울부짖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마치 하늘이 보낸 듯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수많은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고 오기는 무고함을 인정받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파직되어 끌려가는 와중에도 사또는 제정신을 찾지 못한 채 잘린 팔만을 외쳤습니다. 오기는 감옥 문을 나서며 시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녕 하늘이 굽어 살펴 나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오기는 순탄치 않은 인생길에서 자신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상단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오기의 상단은 이제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정신없이 드나드는 거대한 상단을 보며 오기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야지. 15년 세월 오기를 버티게 한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집념과 언젠가 성공하여 어머니 앞에 우뚝 서겠다는 복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컸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버린 천륜이 이토록 당당히 일어섰음을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 오기는 하늘의 선녀가 짠 듯 인간의 세상이 것이 아닌 듯한 고귀한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에 올라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더는 맨발로 도망치던 소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어지는 긴 행렬을 따라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렬이 다다른 곳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한때 서슬 퍼런 신기로 가득했던 무당집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마당엔 자풀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유화보살이라는 무당을 아십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글쎄요, 몇 해 전에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던데. 천 것들이야 구름처럼 떠도는 게 일이지 누가 일일이 신경이나 쓰겠소. 오기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사람들을 수소문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듯
오기의 가슴엔 허망한 바람만 휘몰아쳤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오기는 결국 늦은 나이에 혼인을 했습니다. 상단 일을 도와주던 성실한 남자와 부부가 되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기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리라. 과거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온전히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기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려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를 거닐던 오기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도둑년이. 상인의 몽둥이가 거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노파는 바닥에 쓰러진 채 빈 소매를 허공에서 휘저으며 몸을 움츠렸고 불에 녹아 쇳물이 엉켜 눌어붙은 듯한 얼굴 위로 침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 한쪽도 온전치 않은지 연신 일어나길 시도하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오기가 나서려는 순간 한 사내가 먼저 상인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저 노파는 애군이 씌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소. 애군이라니? 저 노파 말이오. 저 노파가 나타나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난다 들었소. 사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0여 년 전 김진사댁 도련님이 갑자기 독살당했을 때 그 근처에서 저 노파를 봤다는 사람 있소. 그뿐만이 아니오. 박상단에 불이 났을 때도 탐관오리가 미쳤을 때도 저 노파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소. 괜히 엮여서 애군이나 당하지 마시오. 사내의 말에 상인이 찝찝함을 드러내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러 모인 모든 사람이 거리를 벌리며 제갈길을 나섰지만 오기만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기는 급히 몸을 낮춰 여자의 저고리를 살폈습니다. 유화보살의 문양. 해질대로 해진 저고리 끝에 유화보살을 나타내는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기의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공허함만 있던 눈빛이 이체가 맺히는 듯 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노파는 소매자락에서 짧은 작대기를 꺼내 스스로를 매질했습니다. 그 작대기는 수년간 오기의 몸에 멍을 새겼던 단죄에 매었습니다. 제 자식 목숨까지 걷어가려던 독하디 독한 분이 어찌 이러고 있습니까? 오기는 그동안 첩첩이 쌓여온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이 죽이려던 년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말입니다. 가슴의 한켠에 수년간 키워온 핏빛 도끼가 갈 곳을 잃은 듯 주체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헤헤헤. 그럼에도 노파 유화는 그저 실없는 웃음과 함께 침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얼굴, 비어버린 소매, 뒤틀린 다리. 새로이 눈에 담던 중 아까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도령이 죽던 날, 박상단이 타오르던 날, 사또가 미치던 날 근처에 유화가 있었다고. 그리곤 기억 넘어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김도령 때 누군가가 창가에서 뛰어내렸다던. 박상단이 타오를 때 불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던.
미친 사또가 수없이 내뱉었던 내 팔이 잘렸다던 그 말. 그 모든 것들이 생생히 살아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오기는 귀한 비단옷이 엉망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다른 길마다 살아난 것이 하늘이 보살핌이라 여겼는데 그 모든 애군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막아온 이가 눈앞에 볼품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원망으로 덕지덕지 세월을 채워가며 버텨온 오기는 해질 대로 해진 유화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날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래서 난 당신을 원망하는 것만으로 버텨왔는데. 어머니 대체 왜 그랬어요? 헤헤헤. 아프다. 아프다. 여전히 단죄의매로 자학하는 어머니 모습에 오기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나 그녀를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유화는 이제 더는 이 세상에 남길 게 없는 듯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오기는 상단으로 돌아오는 길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오기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밥을 먹이고 약을 다려드리고 잠자리를 보살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어머니였지만 오기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오기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찌 그러시는지요? 아닙니다. 어디선가 본 듯하여 그렇습니다. 아마 잘못 본 것이겠지요. 염려치 마십시오. 그때 유화가 오늘도 어김없이 숨겨두었던 단주의 매를 꺼내 들곤 자신을 때리며 오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에 스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어.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여기 노시주가 어머니 되시오. 어쩐지 낯이 익다 했소이다. 오래전 시주를 다니다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무당님 곁에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눈에 밟혀 한마디 해드렸지요.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어린 딸아이가 하늘의 질시 속에 태어난 아이라 부모의 복과 사랑이 도리어 아이의 명줄을 옥죄는 화가 될 것이라고 말이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득이 있으면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운명이니 부모의 애틋함이 되려 아이에게 독이 될까 염려되었소. 그래서 소승이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요. 유화를 향해 있던 스님의 시선이 오기에게 향했습니다. 시주. 맞는 이보다 때리는 이가 아플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오기가 스님의 마지막 말에 유화가 들고 있는 단주의 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기를 자처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멍이 든 날마다 오기의 살점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어머니의 속내가 오기의 가슴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유화는 딸의 품에 안긴 채 고요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잠깐 정신이 돌아온 유화는 오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오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15년 전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웃어주던 그때처럼 따스하고 인자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오기는 그날 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원망으로 채웠던 세월이 미워하며 버텨온 기억이 송곳이 되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랑이 있다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목숨만은 살리고 싶었던 유화의 지독한 모성. 오기는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모진 냉대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무당의 딸 오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모진 냉대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었고 가장 깊은 원망 끝에 가장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짓밟히고 내쳐져도 살아남겠다는 집념 하나만 있다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련 끝에 반드시 찬란한 꽃이 필 거라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 또한 훗날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함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